20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마지막 에필로그. 우리 책 쓰실 때도 보통 뭐 에필로그를 잠깐 쓸 때도 있고, 서문이 있으면 또 얇은 책이나 이런 데도 에필로그가 없이도 할 수도 있지만, 또 보통은 에필로그에서 자기의 소회도 또 이렇게 담기고 할 수 있죠. 이 책 쓰면서 내가 무지 힘들었다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자기 소회보다는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또 이채훈 저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지에 저항하라. 우리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처음부터 사람은 왜 알고 싶어 할까라는 그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하시는 부분이고요. 20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폴트 세팅을 고수하라. 고수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디폴트 세팅이라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해진 세팅에 길들여지는 쪽을 택한다는 거죠. 핸드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핸드폰을 딱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앱을 깔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냥 그 상태, 처음에 그 상태를 좋아한다는 거죠. 컴퓨터도 그냥 딱 구매하시면,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은 뭔가 전문가들은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바꾸면 에러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도 비슷하다고 이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세팅에 딱 길들여진다. 정해진 세팅에. 왜? 모르는 게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달면, 제대로 알면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행동해야 하는 건 리스크가 부담이 되죠,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런 디폴트 세팅을 보통 사람들이 고수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208페이지에 타고난 기질은 있다.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하죠.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질들은 있다. 성향들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들은 되게 걸려서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진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 틀린 데서 꼭 또 틀려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 계속 틀린 곳에서 또 틀립니다. 그걸 또 막 공부를 하는데도 뭐 이런 기질들이 있는 거죠. 우리 또 좋아하는 걸 또 좋아하게 되고, 우리 박 선생님 원예 좋아하듯이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 기질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애서 바꾸기보다 생긴 대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이고, 이런 기질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약간 반론하면 자신이 또 좋아하는 분야는 어떻게라도 좀 바꾸고 싶어 하죠. 그 기질을 약간 틀고 싶어 하죠. 자기가 분야에서 너무 좋아하면 이 분야는 내가 조금은 바꾸고 싶어. 박 선생님도 원예 너무 좋아하니까 원예를 공부를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좀 바꾸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술가들이 대부분 그렇죠. 처음에 예술을 너무 좋아해서 막 바꾸고 싶어 하다가 그림도 바꾸고,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도 자기 양식대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208페이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넘침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디폴트 세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 네, 경험이나 이런 부족함이 딱 보이고 넘치는 거를 똑바로 보는 사람,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라 그러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분들은 그 디폴트 세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심리학에서나 요즘 교육학에서 뭐 끊임없이 메타인지 하는데, 결국 메타인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모르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뭐 어떤 김영일 교수인가 이런 분이 또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동의가 되고요. 결국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조금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간다. 208에서 209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죠. 자신의 경험을 통찰하고 경험을 겪어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인류의 스승들이 남긴 지혜가 필요하다. 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디폴트 세팅을 조금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기질을 조금 변화시키려면 인류의 스승들이 남긴 지혜, 결국 고전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 핵심이 되어 있는 이런 지식들. 그 지혜를 통해 경험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질문을 길어내고, 그 질문을 틀어지고 또 다른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유연하게 단련된다. 이게 무지를 깨는 과정이다. 네. 인생의 디폴트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설정값을 좀 더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얘기죠. 운명론적으로 태어나는 디폴트는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7대3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 이게 뭐 숫자로 딱 명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갖고 있는 건 7인데 한 3 정도를 변한다. 운칠기삼이라는 뭐 도박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는 변할 수 있지만 70%는 디폴트 세팅되어 있다. 이런 얘기 어떤 철학자 하시는 얘기 제가 들었던 적도 있고요. 209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정말 많이 하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가던 길로만 가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라는. 어제처럼 똑같이 하는데 오늘 변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 미친 소리다. 이런 뭐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도 생각이 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늘 듣고 늘 하는 말만 하는 건 역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늘 듣고 싶고 늘 하는 말, 늘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건 결국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지하는 건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 어제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또는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무지에 저항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아침에 배우려고 애쓰고 하는 거는 기존에 어저께 생각했던 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지에 저항해야 하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것, 모험 없이 사는 것,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것,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에 저항하는 것이다. 결국은. 네, 이게 무지죠. 생각 없이, 모험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 무지, 이런 게 무지와 어리석음에 저항하는 것. 209페이지에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의존하는 게 무지라는 거죠. 국민들의. 뭐 이런 정치학 책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들 똑똑해져야 돼, 뭐 이런 얘기처럼. 결국은 뭔가 리더들이 움직이는 거는 똑똑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끊임없이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를 막 가정해요. 너희 잘 모르잖아. 난 잘 알아. 하면서. 스피노자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죠. 권력들이 의존하는 건 무지라는 거죠. 네. 무지를 고수할수록 자유의 영토는 황폐해진다. 전쟁과 학살,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자연에 대한 약탈 역시 무지의 길이에서 이루어진다. 전쟁이나 학살, 문명, 뭐 인류를 파괴하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인간이 무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네. 의견으로 모두 동의하지만 각자 다르게 해석하죠. 우리는. 뭐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쪽 진영에서는 저쪽이 무지하다 그러고 저쪽 진영에서는 이쪽이 또 무지하다 그럽니다. 네,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죠. 안다는 것은 209페이지에 단순히 지식을 입력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거다라는 것.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데 순간 궁금했죠. 우리의 지식이 진짜 뭘로 이루어졌지? 네, 이 지식들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지식이 우리를 속박하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암,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지 못하는 암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네,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무지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이 책 읽었어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채원 저자도 네,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이 지식이 있으면 이게 전염이 돼야 된다 옆에. 그래야 우리가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속박되지 않고 좀 자유로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 210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왜? why? 정말 많이 드는 얘기죠. 왜 사는지부터 시작하는 얘기. 왜 알고 싶어 할까? 왜 이야기할까? 왜 싸울까? 왜 사랑할까? 왜 아플까? 왜 두려울까? 왜? 라는 질문을 딱 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존의 인생에서 디폴트 세팅을 받았던 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에 머무르고 무지한 채로 같은 것을 반복하기를 거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왜? 라는 거죠. 네, 정말 이게 엄청난 질문이죠. 왜? 라고 질문하는 순간 우리의 디폴트 세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은 왜? 라고 질문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네, 왜? 라는 질문을 3번만 딱 하셔도 딱 본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문에. 우리는 왜? 라는 질문 잘 안 하죠. 그냥 원래 그래 라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종료하려고 애쓰죠. 여하튼 디폴트 세팅은 왜? 라는 질문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210에서 211페이지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한다. 인식, 인지, 의지, 본능, 욕망. 네, 의지가 강한 인간이 최고의 인간인가? 아니면 욕망에 이끌리는 인간은 나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다? 이렇게 우린 보통 생각하잖아요. 의지 강하면 대단하시다. 욕망에 이끌리고 그냥 막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나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짝 저는 반론할 수 있어요. 네, 욕망이라는 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이게 그냥 나쁜 쪽의 욕망이 아니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쪽에 이끌리는 사람이면 뭐 그게 무력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낯선 것이나 의심스러운 곳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어떤 것을 찾아내려는 의지. 즉 이런 얘기죠.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되게 어색하고 낯선 것을 조금 자신한테 친숙하게 소급시키는 것. 이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네. 111페이지에 또 뭐 너무 또 인생의 통찰이죠. 친숙한 건 더 이상 경탄을 자아내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잘 뭐 이런 거죠.
정말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초반에는 너무 경탄하죠.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분을 정말 알면 알수록 계속 경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지면 그냥 원래 저렇구나라고 느낀다. 우리가 정말 좋은 물건도요. 딱 샀을 때 쇼핑하는 그 직전까지는 너무 좋고 집에 딱 도착했을 때 하루 정도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날부터는 경탄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오래전에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네, 익숙해져 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또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211페이지에 친숙한 곳에 속해서 편안하게 머물기를 의지하고 욕망하죠. 우리는 또 낯선 것들과 마주칠 때 우리가 감각의 모음이나 정서가 출렁이죠. 새로운 거 지식을 보거나 새로운 뭔가를 보면 우리가 막 흔들립니다. 자기 기존의 디폴트 세팅이 살짝 깨지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혼돈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낯선 것은 항상 조금 일단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낯선 것을 추구하죠. 여행을 왜 가신가요? 약간 낯선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한 며칠 동안. 네, 니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식에는 충동, 의지, 욕망이 수반된다. 네, 제가 이 책 전반부터 말했던 거죠. 우리가 인식하거나 생각하는 거는 자신의 충동, 욕망, 이런 의지가 다 수반이 돼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다 다르죠. 우리 선생님들 다 다릅니다. 인식이. 똑같은 볼펜 하나 보더라도 다 다른 인식을 하는 건 자신의 충동, 의지,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죠.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인용해도 좋은 얘기죠. 음악을 들으려면 낯선 소리를 견뎌내려는 노력과 의지를 통해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음악을 듣는데 이렇게 견뎌내려는 낯선 것을 견뎌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가 싶은데 하여튼 표현 자체는 이렇게 합니다. 음악을 들으려면 이런 낯선 소리를 견뎌내려는 의지와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소함과 기이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것에 친숙해지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뭔가를 배운다는 건 결국은 친숙해지고 기이함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니체 얘기 또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212페이지.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배워왔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도 항상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워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생소한 것에 대한 선의, 인내, 공정함과 온유함을 베푼 보상을 받게 된다. 제가 이 문장을 한 4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게 생소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고 인내하고 공정하고 온유함을 베푼 후에 보상을 받는다.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네. 생소한 것이 천천히 자신의 베일을 벗고 말할 수 없이 새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 생소한 것이 익숙하게 우리 몸으로 다가온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친절에 대해 그것이 보내는 감사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것, 낯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을 막 계속 그걸 알아가는 사랑을 베푸는 과정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감사. 그 낯선 것이 우리한테 보내는 감사라는 거죠. 고맙다라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길을 거쳐 사랑을 배웠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도 배워야 한다고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또 니체 212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네. 결론이죠.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배우는 법이에요. 우리가 원예를 알고 싶은 건 원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는 건 친숙함이 아니라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맞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알면 사랑하지 않아요. 친숙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책을 뒤적거리고 새로운 책을 보고 여행을 간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는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네. 이것도 우리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에 쭉 빠지시면 정말 원예라고 하면 제가 박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원예에 쭉 빠지시면요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순간에 자신도 보입니다. 원예를 하시면서 저는 책을 쓰고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보이는 것처럼 제가 글 쓰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네. 우리는 왜 알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 결국 생소한 것에 대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알고 싶어 하냐라는 질문에. 약간 낯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유다. 네, 213페이지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죠. 네, 제가 알고자 하는 것. 제가 책을 인생을 통찰하고 싶은 이런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이게 제가 욕망하는 거죠. 욕망하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죠.
얼만큼 이 세상을 통찰하고 싶으니, 예를 들면 저는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네, 제가 더 알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난 욕망하지 않으려 하면 여기서 종료되죠. 그래서 욕망하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분야에서. 알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낯선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배우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3페이지에 또 약간 불교적인 인드라망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변하면 같은 시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변하는 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금 팔을 들고 있는 나와 팔을 내리고 있는 나, 이게 이 우주가 변한 거라는 거죠.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을 들고 있는 이 우주가 나를 받치고 있잖아요. 변했죠. 내리면 또 변했죠. 우리 이쪽으로 쳐다보면 이쪽으로 보고 있는 정강민의 우주여서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우주 전체는 또 변한 거죠.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변하면 시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 인드라망에서 그러죠. 나는 저분한테 영향 받고요. 지나가는 노숙자도 저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 노숙자도 저를 보면 영향을 받아요. 서로 우리는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한테도. 뭐 꼭 위대한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받죠. 이게 우리가 변하는 거죠. 생각 하나 딱 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라고, 우주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채원 저자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가 변하면 같은 시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변하는 거다.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64페이지에 네, 오직 변할 뿐,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변한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데 여하튼 어떻게라도 이분은 이제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냥 좋게 나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썩 좋지 않은 상태일 것. 네. 이 얘기가 그거죠. 결국은 세상은 항상 뭐 2000년 전에 동굴에도 요즘 것들 버릇 없다고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동굴에도 요즘 것들 참 버릇 없어. 이게 세상은 항상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약간 엉망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썩 좋은 상태가 아닌데 누군가는 지식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새로운 출구를 모색해서 탈출로를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힘들고 고생스러운데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자신의 길을, 그리고 뭔가 길을 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어떤 거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네. 114페이지 15페이지 마지막에 네. 아는 게 힘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아는 게 병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는 게 힘일 수도 있고 아는 게 병일 수도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 이게 병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단순히 지적 능력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어떤 작용을 가한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또 정의를 해주네요. 네, 동의하죠.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건 안다라고 판단할 수 없죠. 뭔가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야 안다는 게 진짜 딱 확고해진다라는 것. 215페이지에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란 우리의 알물 통해 해석된 세계다. 네. 제가 이 책의 전반부터 말했던 불교에서 법공 사상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알물 통해 해석되는 거죠. 우리의 알미라는 건 우리 각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욕망대에 있는 그 세계를 통해 해석된 거죠. 제가 계속 이게 노란색, 파란색 볼펜 이거 든다고 해서 다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파란색 볼펜으로 보이지만 이 해석된 세계는 다 각자 경험, 각자 욕망에 따라 다 다르고, 이 핸드폰을 딱 보면 또 다 각자 다르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게 결국 나만의 인식에서 해석된 우주라는 거죠. 세계의 본질 같은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세계가 전부 가상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해석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상 모든 해석된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하튼 네, 객관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해석한다고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객관은 있지만 우리가 이걸로 해석하는 건 각자 좀 다 우주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뭐 그런 의미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고 싶으신가요? 하면서 그렇다면 세계를 충분히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 책의 두 번째 시간에서인가 했을 때 비틀즈의 존 레논 멤버가 했던 이 이야기. 결국 모든 건 괜찮아질 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끝이 아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를 충분히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세계는 제대로 잘 돌아갈 거다. 끝내는 이런 의미죠. 결국 모든 건 괜찮아진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는 이유는 모든 게 다 괜찮아지려고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면 아직 끝이야, 종료 시점이 오지 않았다라고 존 레논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결국에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이분이 또 내뱉네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게테 파우스트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고민하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뭔가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 방황이 시작이 되죠. 너무 힘들고 내 목표가 있다는 거는 내 한계를 좀 뛰어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방황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거죠. 지금 너무 잘 풀린다? 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익숙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뭔가를 새로운 뭐 책을 쓰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방황하고 힘들고 막 고단하죠. 왜? 노력하고 목표가 자기의 한계를 좀 너무 높여져 있기 때문이죠. 자기 한계 안에 있는 건 목표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알고 싶어 하는 순간 방황도 시작되고, 방황의 끝에서야 비로소 작게라도 뭔가를 알게 되죠. 그게 인생이다 하면서 열렬히 욕망하고 죽도록 방황해라. 네, 죽도록 방황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익숙한 것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책 제 첫 서문 4페이지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질문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이분이 4페이지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사람은 왜 알고 싶어 할까? 우리가 이 책의 전반에 질문. 근데 이런 얘기를 4페이지에 썼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곳 없는 허약한 신체를 갖고서도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를 자처할 수 있는 건 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리더 어떤 곳에서도 그 리더가 된다는, 난 이걸 완전히 다 장악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풍겨져 나오는 거죠.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그 자리가 되면 난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약간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자리가 명명이 되고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뭐 좀 다른 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지구의 지배자를 자처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안다는 자신감 때문이죠. 허약한 인간이긴 한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서문에 몽테뉴의 이야기로 종료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아는 건 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냐? 그 아는 건 뭐냐? 네, 무지의 자각.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왜 알고 싶어 하는지, 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이게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저희 진짜 이 책 너무 하여튼 고단하게 읽었는데 좀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왜 알고자 하느냐? 네, 저는 그래요. 기쁘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